저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 다 네.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예. 네, 네, 네. 마이크 전달 주실 때 꺼놨다가 주실 때만 켜서 강정임 선생님, 네, 올라와 주시고요. 윤진광 선생님, 네. 김윤희 교수님, 네,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각각의 그 세션별로 질문을 하지 않고 종합 토론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종합 토론을 마련한 이유는 연사님들 다시 보기 위함도 있지만 연사님들께 또 질문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저희가 토론하고 그걸 또 각 학교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그 관련해서 또 개진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지금 저희 첫 번째 질문 올라온 거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 번째 해양대학교에서 질문하신 네, 거기에 그 기존 예비대학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비대학과 다른 추가적인 예비대학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비대학이라 하면 기존 예비대학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기존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그 예비대학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 학과나 단대별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학사 일정이나 장학제도 이런 학교 행정 전반적인 부분들은 따로 단대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또 해사대 같은 경우는 해사대 특별한 또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이 프리 KMOU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정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는 학생들의 어떤 캠프 형태의 예비대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 거라고 네, 믿고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참석자 중에서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사례를 참 잘 들었고요. 이제 그 중에 그 동서대학교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정말로 시대에 맞게 아주 그 운동 지도사는 정말 초점이 잘 맞춰진 것 같고요. 그래서 감명 있게 잘 들었고, 근데 그 발표 내용 중에 그 한 가지 관심 있는 단어가 이제 들려가지고 그게 뭔가 싶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간에 그 사진 몇 장과 함께 클래스 셀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느낌이 매우 어떤 특정한 뭐 기업을 초청을 해서 그 기업의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뭐 짧은 시간 토론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몇 주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학기를 하는 건지, 그 약간 좀 비교과 요 내용하고 약간 거리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좀 동서대학교만의 특징적인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가요? 예, 클래스셀링은 저희 동서대학교 그 산학협력 관련된 대표적인 교과목 수업 형태고요. 기본적으로는 PBL인데 그 PBL의 그 프로젝트나 문제를 이제 지금 현재 기업에서 가장 목마른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기 전에 교수님이 먼저 이거를 기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런 주제를 진행을 하시고, 또 만약에 그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좀 태워 주실 수 있으면 그 장학금이 그 PBL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학기 말까지 이제 참여한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그래서 저희 링크 사업의 대표적인 그 수업 형태이고,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만족도는 되게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수업을 통째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딥다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어묵 관련된 회사에서 이 상품 디자인을 패키지로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이걸 시각 디자인 전공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학생들한테 이제 수강 신청, 이런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수강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이면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 중에 그 패키지 디자인을 위해서 이제 디자인 싱킹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그 업체에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거나, 그래서 학기 말에는 원하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에 업체에서 약속한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담당 교수님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발로 뛰셔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업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사전부터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드는 수업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 발표했던 딥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실적들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 확실한 그 한 줄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에 이어서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을 많이 움직이게 하거나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따로 뭐 강사비가 들거나, 또한 그 인적 자원을 저희가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들은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간이 없다. 내가 강의도 해야 되고 학생 상담도 해야 되고 여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뭔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한 것들을 지금 동서대학교에서는 지원하고 계시는지. 질문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대학교는 교육 연구 외에 그 산학 협력 부분에 대한 그 전임 교수님들의 업적 점수가 되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세하게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걸 산학협력단에서도 요구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걸 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클래스 셀링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은 그 모든 것들이 개인의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업적 평가 내용이 뭐 승진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가산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없이는 사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한 줄 이상의 대단한 이력을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냥 나만 힘들게 하는 거 이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사립대학교 맞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대학교에서 컨설팅이 들어오고 또 사립대학교에서 컨설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냐? 근데 저도 이제 순천향대학교에 저희 학교도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전히 솔직히 힘듭니다. 그 복무평가나 업적 점수로 줄 수 있는 거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을 바꾸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또는 부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되 점심을 정말로 좋은 점심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다과도 정말 풍족하게 드리고 그리고 예우를 해주시고 이런 정도밖에 국립대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근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범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어서 용인대학교 그 선생님께 말씀을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너무나 그 540도 너무 경상을 제가 감명 있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5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격 지원센터에서 비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또 특이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네, 저희도 초기에는 원격 수업 위주의 이러닝 위주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럼 좀 행정적인 부분들, 학사적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것도 있지만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학과에서 저희는 특히 예체능 학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디 학과에서 이런 걸 하는데 한번 좀 촬영을 좀 도와달라. 아니면 콘텐츠를 좀 편집해달라. 이런 수요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고 또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CTL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개별센터로 독립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직이 연구원 선생님이 3분 계시고 직원인 제가 있고 조교 선생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무언가 그 원격 수업 외에 콘텐츠 쪽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해서 하나씩 하던 것들이 다른 데랑은 좀 차별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적합한 부서가 우리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요. 비교과를 담당하는 그 타 부서에서 살짝의 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서들이 많은 학과들이 비교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학교에 또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부응해서 좀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팀을 선별한 것은 혹시 5팀만 지원을 했나요? 신청을 받아서 좀 했었고요. 5팀을 받겠다라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좀 사실은 원격 교육지원센터의 본질적인 어떤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비교과 이 말고도 사실 비교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비교과처럼 학생들을 참여시키진 않지만 지역사회랑 하는 사업들도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들어가는 인풋을 계산해 보니 최대 한 학기 5팀 이 정도로 계산이 서서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5팀만 받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팀을 선별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는데 혹시 지원자 경쟁률은 어느 정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면서 다행인 부분인데요. 아직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원격에서 비교과를 한 지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아서 한 5팀 정도 들어왔을 때가 마감 시기랑 좀 비슷하게 겹치기도 했고 네, 7팀 네, 7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자른 건 아니고 적당히 들어와서 그 중에 괜찮은 팀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두 팀의 경우에는 2학기 때 또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 해서 더 할 예정이고, 혹시 저희가 조금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팀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근데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용인대는 어떻게 학생들이 지원을 독려했을까, 홍보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광주대학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열의와 열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네, 저걸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네, 이러한 것들이 쏟아지고 또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융합전공 학생들이 39학점 그리고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22학점을 받으면 이제 충족을 하는데, 광주대학교는 140학점인가요? 기본적으로? 네. 네, 130, 140 그렇습니다. 네, 130에서 140학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이 전체한테 오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융합전공으로 부전공을 하거나 또는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과 그냥 3학점을 듣는 학생들과 어떻게 변별을 해서 구분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K문화 콘텐츠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정도 됐고요. 네, 각 학과에서 지금 협업하는 교수님들이 본인 학과 학생들한테 대부분 많은 홍보를 합니다. 전체를 열어두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본인 학과 학생들 중에 저희 한국어 교육과를 예로 들면, 저희는 교원 자격 2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인증하는 교과목 45학점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45학점 이외의 학점은 다른 전공에서 부전공을 하는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교육과정 약간 그런 식으로 짰습니다.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45학점은 국립국어원에서 인증하는 교과목을 듣고, 이외에는 이제 다문화사회융합전공에서 30학점을 들어라. 네, 이렇게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근데 학생들 중에 저는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일단 그러면 만약에 식품 영양 쪽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목 한두 개만 들어보고, 다문화사회융합전공도 하나 정도는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듣는데요. 사실상 30학점을 전체 들은 학생은 지금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한국어 교육을 목표로 해서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학생들은, 일단 다문화사회 융합전공은 다른 학교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2개, 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 대학도 제가 좀 살펴보면. 근데 지금 저희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수료증, 그러니까 1개의 자격증만 가지고 졸업하는 데서 제가 문제점을 일단 발견하고, 그래서 다문화 융합전공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그 졸업하기 전까지 그 자신의 전공 140이 있다면 30학점을 추가적으로 듣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교육과정 자체를 저희 과는 그렇게 짜고 있고, 또 이제 아동학과 학생들이 또 저희 이 다문화사회 융합전공을 많이 듣는데요. 이제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지금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2022년에 출발한 거라서 뭐 명확한 데이터가 지금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융합전공 중에 하나라는 점. 왜냐하면 다른 융합전공은 그냥 학점만 채우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료증이 나오고, 뭔가 봉사증빙이 나오고, 뭔가 추천업 할 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명확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동화책 번역만 한번 참여를 해도 동화책에 내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지필인이나 번역인이나 감수인에. 그래서 네,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서 학생들이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이러닝으로 다 개설이 되는 다문화사회 거죠. 융합전공은 전체가 이러닝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에서도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 전공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게 전공을 학습하면서 같이 수강하기에는 이러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학교마다 일원인 그 아마 규정이 다를 텐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찍고 한 3년 정도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일단 한 번 찍고 3년 정도는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강좌만 이제 다시 한번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전공 이런 거 참여하는 교수님들 뭔가 혜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다른 학회에서도 막 다른 교수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 부분에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 그만한 대가는 오지 않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른 학교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융합전공 주임은 1년에 교육업종 뭐 4점을 더 추가해 준다거나 약간 소소하지만 뭔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리려고 많이 교무처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증을 주는 거죠. 자격증이 아니라 이수증. 네, 그건 법무부에서 총 전체를 관할하는 이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수료증인데 정확히는 수료증이지만 2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법무부에서 전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30학점 교육과정이 끝나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15시수의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학교마다 연락이 갑니다. 이 30학점 전체를 들은 학생들의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고 그럼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게 되고 이 수료증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국에 이주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강의자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는데도 일단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 연계형 비교과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예전에 저희가 처음 이 협의회를 시작할 때는 비교과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냥 비교과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비교과를 그나마 이제 소속되어 있거나 비교과를 한 번쯤 운영해 보신 실무진께서는 전공 이외에 활동을 모두 다 비교과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좀 확산 형태로 비교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확산되어서 저렇게 교과 연계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보고 좀 약간 저희 학교가 굉장히 앞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난 한 2년? 3년 제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하는 학교들이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가 들고 이런 점은 좀 학교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네, 김영 교수님. 오늘 그 정말 모처럼 참가했는데 너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실무적인 질문이어서요. 아마 4개 학교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비교과를 뭐 교과 연계로 하든 아니면 비교과 자체를 운영을 하든 대개의 경우는 학교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거에 따른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마일리지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와 학과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격증 아까 그 과정에서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 동화를 번역하는 것도 사실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간 시간만큼을 다 마일리지로 인정해 주시지는 분명히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학교들이 지금 현재 그 오늘 발표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좀 심화된, 저도 사실은 학생들이 한두 시간 특강 듣고 뭐 1, 2마일리지 가져가는 거 말고 그렇게 좀 심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10마일리지, 20마일리지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런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 학교의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대학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융합전공에서 진행된 비교과 프로그램은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일리지 심의가 3월 이전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항상 계획된 비교과에 대해서 일단 다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 학생들한테 마일리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다문화 융합 전공이나 K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 커피 산업 융합 전공을 듣는 학생들이 다 자기 학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교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단 그 출석 점수에서 빠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학점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전공을 안 듣는 학생들도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대회 그거 했을 때 제가 이제 학생 회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동아리 총연합회 학생 회장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는 이번에 비교과가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스포츠학과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포츠학과 학생들 지원이 될까요?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총연합회 회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아봐요. 알아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님 마일리지를 안 주면 참여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딜을 합니다. 봉사 점수 1365 연결해서 봉사 증서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줍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온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나도 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으면 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같이 사귈 수 있고 또 다른 뭐 어떤 이점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사실 주면 더 좋은데 저희가 기획 초기 단계에 그걸 심의 단계에 많이 못 넣어가지고 그 기간이 계속 좀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넣어야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마일리지 없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한 팀당 저희 5팀 있다 했잖아요. 한 팀당 그 보상의 개념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교수님들처럼 강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지만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30만 원씩 한 팀당 나갔고요. 이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모호한 게 저희가 뒤늦게 이제 만든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포인트 장학금을 이렇게 파일을 빼서 오기가 좀 어려워서 전에 했던 공모전 기준에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주는 걸로 이렇게 좀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하셨듯이 참 기준 잡고 또 기준을 잡고 설득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가져오기가 참 쉽진 않은 상황이라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한국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비교과마다 운영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공모전의 형태라든지 특강이나 워크숍 아니면 뭐 이렇게 교육의 형태로 듣는다든지에 따른 그 마일리지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기준이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교수님께서 잘 체계를 잡아주셔가지고 각각의 아치콘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프리KM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규정상 만약에 이 비교과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게 제공이 되면 쌓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다 제공되고 아까 이제 보셨지만 키트가 제공되고 이런 선물들이 가기 때문에 아치콘이 쌓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멘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형태로 이제 이 3회차의 모든 걸 다 참여를 하고 교육까지 이수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장학금이 나갔기 때문에 아치콘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치콘들이 이제 마일리지 형태로 쌓이려면 이제 기존에 자기가 교육을 확실히 듣거나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근데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수상을 해서 수상금을 받으면 또 아치콘은 받을 수 없고 대신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또 아치콘이 쌓이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4영역 중에 인문예술은 제외하고 3가지 영역에서 1가지 이상을 듣고 50 아치콘이 쌓이면 그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잘 모를까봐 안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질문이 어려운 게 들어오면 저희 담당 선생님한테 잘 듣고 계시다가 답을 달라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교과 포인트가 보통 비교과 2시간 참여하면 만족도 조사까지 마쳤을 때 저희가 이제 1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비교과 인증서에 저희가 우수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 인증 기준은 쉽게 말하면 2학점짜리 한 과목 수업을 들은 기준으로는 돼야 될 것 같아서 포인트로는 15포인트, 그러니까 비교과 참여 시간으로 하면 한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해당 역량에 관련된 비교과를 30시간 정도 참여해서 15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이 친구에게는 그 역량 관련해서 우수 인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봉사는 또 따로 봉사회당 1점씩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기타 학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가 아니라 학생들이 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를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등록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경우는 포인트 자체가 최대 30점까지, 외국어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점수가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쌓으면 이게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쌓기가 힘들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100포인트가 되었을 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그냥 소소하게 친구들하고 밥 먹고 딱 차 마실 정도만 돼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자고 지금 현재는 포인트 장학금 신청 기준을 20포인트로 낮춘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바로바로 보상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반응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많고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서대의 그 학습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선생님들 질문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LNL 시범사업단에서 전담 교수 맡고 있는 이진주라고 하고요. 한국해양대학교 선생님한테 좀 질문이 좀 많은데, 네,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강의를 이제 그러니까 발표하신 걸 다 이제 다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체가 이제 아이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라면 맞나요, 일단? 사대 학생들은 네. 네, 전체 전원이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레지던셜 칼리지에 좀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 멘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KMOU 같은 경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일정을 진행하셨고 굉장히 참석률이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3차에 걸쳐서 진행하신 이유가 규모의 문제인지, 그래서 1차, 2차, 3차가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 거고, 그렇다면 멘토 50명이 1차, 2차, 3차를 계속 참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멘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환료 내용을 봐도 멘토의 그 관계와 이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그 질 관리를 한 게 되게 주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아이들 선발할 때 비교과 참여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셨다고 하는데 3대1의 경쟁률 속에서 무엇을 가장 주요하게 선발을 하셨고, 선발 기준에서 그 재학생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끌리고 있는지, 3대1의 경쟁률이 높은데 그 멘토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가 약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멘토 교육에서의 주안점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디자인 띵킹으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아이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멘토로서 키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주안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멘토 활동이 이때의 그 신입생 교육이죠. 신입생 학교 이후에 이어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아요. 먼저 선발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저희가 비교과를 얼마만큼 들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었는데, 일단은 또 무조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선발은 하진 않고요. 얼마나 다양하게 좀 이제 영역별로 있는 것들을 골고루 잘 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학생들이 진로 및 창업의 영역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자기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만 듣게 되면 너무 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대1로 정말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원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케어하면서 계속 오는 질문들을 같이 소통해야 하는데 한 영역만 들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도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 영역을 얼마나 골고루 잘 들었는지에 대한 주안점을 좀 봤었고, 그리고 보통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프리 KMOU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그 전 해에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1차년 처음 1회로 열었을 때 신입생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그때
그때도 이제 멘토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멘토를 다음에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원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 멘토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이제 모범적인 모습들이 어쨌든 후배들에게 비춰져야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제 운영 부서들의 뭔가 이렇게 멘토링 활동을 했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홍보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께 이런 좀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프리케이모를 할 테니까 이제 조금 지원해 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도 광고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주되게 했던 학생들도 저희가 일부 조금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지원서를 썼을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활동할 건지도 다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목적이나 이제 활동의 방향이 좀 분명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사실은 운영 협력팀이나 뭐 이렇게 보급 협력팀 같은 경우는 저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와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팀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요 교육 기획을 해야 됐던 학생들의 가장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비교과를 듣고 이제 이수했던 부분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점들을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걸 기획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금 이런 그 면접 형태도 같이 겸해가지고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멘토 이제 선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멘토 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하다가 본인들이 직접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줄 수 있는 그 업체를 좀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이제 그 요런 그 기획과 관련된 비교과를 운영하는 그 교수학습 개발센 저희 학교는 교수학습 개발원인데 그 교수학습 개발원에 좀 의뢰를 해서 문의해서 몇 업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지 다 받아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에게 거의 요거 이제 저희 전임 연구원 선생님이 담당을 했는데 계속 네트워킹하면서 의사소통하고 줌 회의하면서 얘기 드리고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 맞추어서 거기서도 교육 과정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 맞추어서 신입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맞이하고 준비해서 교육할 것인지까지 쫙 전체 설계를 다 해서 그대로 본인들이 또 조별이 있으니까 팀원끼리 같이 또 그 짰던 것들을 저희가 또 보고 피드백해주고 그 피드백했던 내용으로 본인들이 다시 또 수정해서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그 1회차, 2회차, 3회차가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첫날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9시, 10시쯤부터 와서 이 신입생들을 12시 반에 맞이하는데 그 전까지 준비를 다 하고 맞이해서 움직이고 뒷날 이제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 이 모든 걸 같이 함께하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해서 그 피곤한 이제 체력의 상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가지고 중간에 정말 아파서 병원에 중간에 링거 맞으러 가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열정과 본인들의 에너지를 다 발휘해서 멘토들이 활동을 해줘서 사실은 저희의 이 성과는 거의 멘토들이 대부분 일궈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멘토 활동은 사실은 일시 요 활동 프리케이모에 맞추어서 선발했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지금 학기가 시작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팀장으로 활동을 했던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리고 이 나머지 팀 그 교육 협력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 협력팀이나 이런 팀은 또 팀원으로 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 팀에 배정이 되어서 그랬을 때 이제 이 팀장들이
조금 더 이제 에너지가 있었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도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배들을 챙기더라고요.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 이 50명이 아직도 단톡방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고 또 후배들 만나서 어떻게 챙기는지 이런 걸 소통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신입생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지만 멘토들도 이 멘토라는 것 때문에 같이 만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타 단대 학생들을. 그러면서 또 서로 정보들을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3회차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 본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여파가 네, 긍정적으로 영향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멘토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비교과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멘토가 한 100명이 넘게 기숙사에 있는데 그리고 그 멘토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1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네, 그 수업도 제가 했는데 2014년부터 멘토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그 학생들이 20명의 학생들을 다 저희는 2,500명의 신입생들의 90%가 1학년은 무조건 RC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1인 1 비교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멘토들이 그걸 다 주관을 하고 네 그리고 전달사항들도 다 멘토들이 다 가져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멘토의 자질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숙사 먼저 입실 우선권 그러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굉장히 왜냐하면 새로 지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상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보상이 계속 10년 동안 저희 10년 동안 등록금 그대로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원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들한테 줄 수 있는 당근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준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처음에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저희 멘티들한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마지막 프로젝트에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펜도 안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생기고 네, 꾸벅꾸벅 그냥 나는 이제 자겠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멘토 수업을 하고 멘토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런 외적 동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자립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기수, 우리는 1기예요. 1기 RC예요. 2기 RC예요. 우리들은 2기 RC 정말로 잘해요. 그 아이들만 어떤 고유성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유성을 잘 학교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주고 네, 뭐 실어주고 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느꼈던 사견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시간이 다 됐나요? 네네네, 다 됐다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사님들께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진행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희 폐회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대학비교과협의회 회장 김정민입니다. 네.
아마 저를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배웠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처음 2014년에 순천향대학교 왔을 때 비교과를 너가 운영해봐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에이스를 비교과 부분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스가 되고 나서 그러면 운영도 너가 해봐야지. 쓴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심결에 그 제안을 받고 저기 계신 이제 이상욱 교수님과 같이 비교과 센터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근데 이제 하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교과로 졸업 인증제를 하는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도 하지만 저희는 모든 학생이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80학점에서 140학점까지 이수를 받아야지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일리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한계는 있고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쯤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이런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내가 비교과를 할 때, 저 처음에 비교과 쓰라고 할 때 구글에 비교과란 이렇게 쳤었어요. 너무 몰라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과 센터에 직원을 뽑을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비교과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교수학습개발센터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몇 명씩 지원을 하는데 비교과 센터에 지원을 하면 계속 연장 공고를 하는 거예요. 왜 지원을 안 했냐. 나중에 이제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다른 센터에 물어보니까 비교과가 뭔지 몰라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비교과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담이 너무 길었지만 그 협의회를 구축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저희 이제 그 천안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 면적당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한번 만들고 그게 잘 되면 확장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팀장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열의가 많으신 분이라 전국대학 비교과 협의회를 해야죠 하면서 일이 커지긴 했어요. 하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고성을 사서 하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효용교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교과 컨설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교과 컨설팅 이외에 이제 저희 차기 회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학교 차원의 컨설팅도 했지만 개별적으로 저한테 제가 이제 막 비교과의 연구교수로 왔는데요. 제가 비교과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교수님 저한테 브리핑을 좀 한번 해주세요. 비교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줌을 켜놓고 그분한테 비교과는요? 이렇게 한 거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해줬던 부분도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선생님 혼자는 안 돼요. 학교가 같이 해야지 선생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밤새서 이걸 한다고 해서 학교가 지원해주지 않고 학교가 동조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만드세요. 근데 그 문화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 국립대학교 두 곳을 컨설팅을 했어요. 한 곳은 한국체육대학교, 한 곳은 군산대학교를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컨설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 학교는 왜 컨설팅을 한 거야? 모든 교과가 비교과인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한예종에서 또 들어왔어요. 한예종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거를 부탁을 하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자체가 비교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0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화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과가 비교과입니다. 그때 처음 기획처장님이 그러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체계화할까요? 하면서 저희가 한 5개월 동안 계속 주고받으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난 한 햇수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이거를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열의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또 고민을 좀 해주시는 어떠한 학교나 또는 교수님이 계시면 제가 학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학교가 정말로 그 교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의 폐회사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절대 우는 게 아닙니다. 네. 마감을 하고 저희 차기 회장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차기 회장님 동국대학교 김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김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아마 계획이나 포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김현 교수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패를 받으시는 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우셔야 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사실 저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대학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저도 비교과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아마 여기 오시는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참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층 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데가 비교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비교과를 아까 강정희 교수님 하셨는데 강정희 교수님 이전에 해양대에서 비교과를 제가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해양대는 친정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비교과를 하면서 제가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 갖게 된 생각 하나는 뭐 전공이 어떻게 됐든 교양이 어떻게 됐든 지금 빅블러 시대 뭐 이래가지고 사실 경계가 없어진다, 뭐 융합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비교과만큼은 변하지 않는 학생의 성장을 바라보고 간다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에 왜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그 생각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하고 특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비교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 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면 안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요. 많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적인 이야기들 하고 특히 저는 높은 파도를 만날수록 스크럼을 짜서 같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어깨 걸고 스크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실효 있게 움직여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안 하신다고 오늘 굉장히 계속 그러셨는데요.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저희 학교의 사정이 좀 글로컬 때문에 너무 정말 정신없이 한 학기를 제가 뛰고 있는 바람에 대신해서 지금 이 큰 행사를 다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부회장교 맡으신 오늘 사회까지 봐주신 분이시고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같이 인사하고 얼굴 안녕하십니까, 최한철입니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 이런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협의회와 학회를 위해서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협조를 해가면서 비교과를 좀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제 비교과는 더 이상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조에 맞춰서 학회와 같이 함께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4회 비교과 교육학회 학술 대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건강에 뵙도록 청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